자, 다음은 또 다른 신라 사람으로서 최치원과 함께 당시 중국을 비롯해 일본에까지 이름을 떨쳤던 장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보고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장보고는 통일 신라 사람으로 군인이자 호족이었고요. 그리고 최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당나라로 넘어가서 이 당나라에서 벼슬을 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앞서 고대 한중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신라는 당나라와의 연합을 통해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고 그 뒤에 당나라와의 교류가 매우 활발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두 나라 간 인적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 골품제도라고 하는 신분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는 육두품과 같은 귀족 계층을 포함해 많은 신라의 사람들이 당나라로 이주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죠. 이 장보고 역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비슷한 시기 당나라로 건너간 그런 인물입니다. 이후 신라로 귀국하여 이 장보고는 군인이 되었고요. 훗날 지금의 완도인 지역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청해진 대사라는 직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해진을 중심으로 당시 신라와 당 그리고 일본 사이의 이 바다를 장악하여 국제 해상 무역을 장악할 수 있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를 가리켜 우리는 흔히 해상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장보고를 소재로 한 드라마 해신이 방영되어서 큰 인기를 끌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이 장보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장보고의 본명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의 궁복 또는 궁파였다고 하며 고향은 지금의 완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곳이 바로 이 완도죠. 자, 장보고가 어떤 신분 계층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아마도 오두품 이하이거나 평민 출신으로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장보고는 어려서부터 무예에 뛰어났고 또 완도가 고향으로 추정되는 만큼 특히 이 물에 익숙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신라로 귀국한 이후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장보고가 물에 익숙했었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보고는 청년기가 되면 정년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이 당나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보고와 이 친구 정년이 당나라로 건너가게 된 계기는 신라와 당나라 간 교섭이 이루어진 이후 근본적인 신분제도의 제약과 한계를 느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당나라로 건너가 쉬저우라는 지역에 있던 이 무령군이라는 군대에 복무하게 되었고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장교가 되었습니다. 당시 당나라에는 이 중앙집권 체제가 흔들리면서 전국 각지에서 이 각 지역을 관할하던 절도사들이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자, 장보고는 이 무령군에 있으면서 여러 반란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되었고 30세의 젊은 나이에 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소장이라는 벼슬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자, 장보고는 무령군에 있으면서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후에 신라로 귀국한 이후 이 해상무역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군사적 경험 외에 국제무역에 대한 경험과 감각도 쌓게 되는데요. 당시 당나라에는 이 신라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꽤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대륙의 동해안 지역과 남으로는 이 양자강 하구 주변 그리고 북으로는 산둥성 덩저우 지역에까지 많은 신라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신라인 중에는 연안 운송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양저우나 수저우, 밍저우 같이 당시 국제무역으로 유명하던 이 지역에 거주하던 신라인들 경우에는 아라비아나 페르시아 상인과 교육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라의 무역 범위가 그만큼 넓었다는 것인데요.
참고로 신라의 수도였던 지금의 경주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리잔과 그리고 주전자, 유리구슬의 생산지는 이집트나 중앙아시아, 팔레스타인, 코카서스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 신라의 국제교류가 얼마나 활발했고 또 역동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신라와 당나라 그리고 일본의 삼국을 내왕하면서 국제무역에 종사하던 신라인들도 많았습니다. 장보고는 당나라에 지내면서 이 신라인들의 국제무역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고 또 장보고는 해상무역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안지역 출신으로 바다에 익숙했던 장보고는 이런 해상무역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질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무렵에 장보고는 신라인들이 당나라 해적들에 의해 노예로 매매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당나라에는 이 해적들의 노비 납치와 약탈, 또 매매 행위가 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국의 사서인 구당서와 신당서 등의 이 저서에도 당나라 조정 차원에서 노예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또 821년에는 평로군의 절도사였던 이 설평이라는 인물이 해적들이 신라 양민을 납치해 덩저우 또 라이저우 등 여러 곳에 노비를 팔고 있음을 당나라 조정에 알렸고 이에 당나라 조정은 823년 신라 노비를 돌려보내라 라는 칙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장보고는 또한 이 무령군 소장 시절 당나라의 해안 도처에서 불법으로 잡혀 매매되어 온 신라 노비를 직접 목격하였고 또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보고는 이 신라인들이 해적에 의해 납치되어 노예로 매매되는 참상을 보고 울분을 느껴서 828년 신라에 귀국하게 되죠. 그리고 귀국 후 이 장보고는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흥덕왕에게 남해의 해상 교통 요지인 완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해서 서해의 무역로를 보호하고 또 해적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장보고는 왕의 승인만을 받고 난 뒤에 지방민을 규합해서 일종의 민군 조직을 1만여 명 규모로 조직을 하고 군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를 기반으로 청해진을 건설할 수 있었죠. 청해진이 세워진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청해진은 시작부터 장보고 중심의 독자적인 세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청해진 대사라는 벼슬도 신라의 관직 체계에는 없는 별도의 직함이었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청해진에서 장보고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보고는 청해진 건설 이후 해적을 소탕함으로써 이 동중국해 일대의 해상권을 빠르게 장악하였고 이 해상권을 토대로 당과 신라 그리고 일본을 잇는 국제무역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장보고는 나아가 이 청해진을 기반으로 무역활동과 함께 외교 교섭까지 시도합니다. 이 외교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 교섭을 시도한다는 것은 장보고의 독자적인 세력 구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성왕 2년인 840년에 무역선과 함께 일본 조정에 회역사라는 사절단을 별도로 보내는가 하면 이 당나라에는 견당 매물사라고 하여 이 무역 사절단을 보내는 것인데요. 일본 조정으로 보낸 회역사의 경우에는 일본 측에 의해서 거부되었지만 이 회역사와 견당 매물사라는 이 교역사절단의 파견 사실을 보면 장보고는 당시에 이 일반 무역상인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보고의 이와 같은 활동은 이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이 당대의 해상교통로에서 장보고의 위세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위대했고 또 인정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장보고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행동에 옮긴 선각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보고는 이 당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가
새롭게 변화하는데 남다른 해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당나라는 이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조공무역에서 사무역으로 경제적인 전환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처럼 당나라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해상 장악력을 크게 상실한 당나라 조정은 동북아 일대의 해상에서 활동하던 해적을 제압할 군사적 능력도 없었습니다. 장보고는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바다로 눈을 돌려 해상을 장악하고 또 신라 상인은 물론 당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안전하게 무역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상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장보고는 결국 동북아 해상을 장악한 신흥 해상 무역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나아가 동북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갔던 인물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장보고의 활동과 업적에 대해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의 평가도 매우 긍정적인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먼저 유명한 동양학자이자 또 주일대사를 지냈던 라이샤오는 장보고에 대해 해상 상업제국의 무역왕이라고 평가를 하였고요. 또 장보고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일본 천태종의 제3대 좌주인 애닌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당나라 여행기를 담은 이 입당 구법 순례 행기에서 장보고의 도움으로 당에서 무사히 구법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며 장보고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마치 태산과 같고 그 은덕의 깊이는 형용할 바를 모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나라의 문장가이자 시인인 두목의 문집 번천문집을 비롯해서 중국의 사서인 당서 그리고 제도와 문물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통고 등에서는 무령군 소장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장보고와 그리고 청해진을 상세히 언급하면서 사심을 버리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로 장보고가 있었다며 누가 동이에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인가 라며 장보고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이는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으로 중원왕조에서 동쪽에 사는 민족을 낮춰 부르는 말로 이 한반도와 일본, 만주 등지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자신들이 오랑캐라고 부르는 지역인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오랑캐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서도 장보고와 같은 인물이 있다는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한 것이죠. 또한 중국의 최고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당나라 시인 두보 역시 장보고는 총명하고 동방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